자, 이제 계약법조 갈게요. 127페이지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5, 6월 달에는 일단 양을 늘리지 않고, 이 적은 양, 또 많은,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양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요약집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 밑줄 그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집을 한 3, 4번 보셔야 돼요. 이거 한 번 보는 걸 복습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적은 양을 3번, 4번 보시라고 일부러 이걸 하는 겁니다. 기본서라면 또 기본 3번 읽으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밑줄을 자극해 보시고 요약집을 3번, 4번 계속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이제 요약집 127페이지 오시면 이제 계약법에서 일단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라 법규정보다 당사자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계약법에서는 이제 제일 끝에 임대차가 있고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오죠? 몇 개. 그래서 임대차 부분은 일단 다 임의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임대차의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올 뿐입니다. 그럼 127페이지는 먼저 1번 계약의의가 있죠? 그건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 합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 약관이 있죠? 약관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어쩌다 하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약관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딱 써놨습니다. 약관은 우리 기본서에 있지만 한 번도 안 했어요. 약관은 먼저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법이 아니죠.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약관이란 보통 보험계약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사업자가 부동문자로 다 이미 인쇄해놨죠. 사업자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읽어보고 동의할지 말지 사인만 하는 거죠. 뭐 내가 이 내용을 바꿔달라 주장하기 좀 힘들죠? 이렇게 사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를 써놓고 그거 읽어보고 사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약관이랍니다. 그럼 먼저 양괄호 1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있죠? 약관에 사인하면 구속을 받죠? 왜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약관에 써있는 게 청약, 사인한 게 승낙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하니까 여기 써있는 내용을 내가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양괄호 2번 명시설명의무가 있죠. 자,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을 읽어보라 하죠. 근데 약관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다못해 고속버스 승차권 뒷면에 약관이 써있어요. 읽어본 적 없죠? 그래서 읽어본 적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 보험회사 측에서 고객들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죠. 이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험계약 체결할 때 제일 뒷장에 사인 이렇게 뭐라고 쓰죠? 뭐라고 쓰냐면 뭐 김하연 본인은 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해했다로 7자가 딱 쓰잖아요. 이렇게. 그게 설명했다는 증거를 나한테 받은 겁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양괄호 2번이에요.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그런 말이 있어서요. 자, 넘겨보시면 반괄호 2번 예외적으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 동그란 1번 보시면 약관에 정해진 상이라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알다. 그때는 설명 안 해도 돼요. 2번은 약관 내용이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다. 이런 것도 예외적으로 설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중요사항 다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2절 계약 성립은 먼저 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있죠? 이건 해마다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그 법적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청약과 승낙은 먼저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시험에서 가장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물어보면 자동 판매기를 대입했죠? 자판기를 대입하신대요. 자판기. 그럼 자판기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약할 때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 확정적 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이어야 한다. 맞아요. 자판기에 써있잖아요. 뭐 일반 커피 300원, 고급 500원이라고 써있죠? 우리에게 반드시 확정적이 됩니다. 확정적이죠? 그럼
아까 그걸 좀 어렵게 되면 청약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정적이한다. 맞습니까? 반드시 확정적이한다. 맞아요. 반드시 들어갔다 틀렸다 안 됩니다. 자판기에 가격 안 쓰이는 자판기 봤어요? 없죠? 반드시 써 있잖아요. 일반 커피 300원, 고급 5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된다. 자판기에 누가 설치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러죠? 가격만 써 있으면 되는 거지 안 써 있어도 됩니다. X예요. 그럼 청약할 때는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X죠? X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외웠잖아요. 어떤 기간은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외웠습니다. 외운 적 있죠? 외운 적 있죠? 기간을 정해야 한다. 우리 민법칙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든지 안 정해도 상관없어 기간은. 그러니까 아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서 뭔지 몰라도 틀린 겁니다. 그럼 근저당권 설정할 때 결산기를 정해야 한다. 맞습니까? 근저당 설정할 때 결산기를 정해야 한다. 틀려서 뭔지 몰라도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결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저당에서. 따라서 등기부 필요적 기사항도 아니에요. 안 중요하니까. 그래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오시면 1번 청약이 있고 의인을 읽어보세요. 가로 2번 청약의 성질 있죠? 동그라 1번 청약은 승낙자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됐을 정도로 동그라칩니다. 구체적 동그라미, 확정적 동그라미, 확정적이 한다. 그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자판기는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앞에 지나간 모든 사람한테 청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2번이에요.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건 X죠. 동전 투입구에 돈을 내야 돼요.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500원을 어디에 내야 돼요? 그 동전 투입구. 거기다 내죠. 승낙은 그 청약자, 그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그 특정인.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인에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승낙은 그 특정인, 그 특정입니다. 그 다음 3번 청약의 의의는 청약이 오도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향수를 뿌리는 것 똑같아요. 향수를 뿌린다. 남자가 오게 꼬시는 거잖아요. 청약유인. 그리고 동그란 니은을 했죠.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죠. 분양 사무실로 끌어들이는 청약유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다면 분양 계약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차고 X, 사기 X라고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양가로 3번 청약의 효력 발생식이죠. 자, 1번 청약도 의사표시죠. 그럼 항상 도달주의.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다음 2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말은 발송할 때는 살아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 다음 청약 효력에 영향 안 미친다 그랬죠. 영향 안 미친다가 그대로 유효 그 말이죠. 그대로 유효. 그래서 가끔 공부할 때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면 빨리 자기 나름대로 정확히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야 안 틀려요. 심장이 혼동 안 합니다. 여기서 영향 안 미친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유효 그 말 그대로 유효. 다음 가로 4번 청약의 구속력 써있죠. 그럼 계약의 청약은 도달 후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그때는 철회 못합니다. 철회하려면 도달 전에 철회해야 돼요. 그래서 값이 X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젯밤에 X부동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살게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값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못 팔아 그래요. 이제 막상 산다니까 가격 좀 올려보려고 이제 그런 거죠. 오늘은 못 팔라고. 한 1,000만 원 올려보려고.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청약에서 도달했죠? 그럼 이렇게 철회 못해요. 이미 이때 계약 성립해버린 때 이미 성립한 거예요. 이게 한번 도달했으면 효력 발생했으니까 철회 못해 이제 상당한 기간 내에 철회 못합니다. 하루 정도는 상당한 기간 내죠. 철회 못해요. 성립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승낙이 나왔죠.
동그라미 1번 승낙의 상대방은 그 특정인이요. 밑줄 불특정 다수인에게 못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자, 이럴 수 있죠. 아까 여기서 내 거 3억에 살래 물어봤죠.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랬어요.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이걸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러죠. 그럼 계약 성립하는데 갑이 보기에는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새 청약. 즉 우리 2억 8천에 팔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그래 2억 8천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그때 계약 성립합니다. 그때. 그 다음 이제 동그란 3번은 승낙의 자유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 받은 사실로부터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청약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개무시하면 된다 해서 개무시. 그래서 개무시 써주세요. 개무시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야 심리안 기억나요.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다시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회답할 의무 있으면 피곤해 못 산다 그랬죠?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나한테 청약에 뽑아달라고. 그럼 50대마다 안 맞춰 해야 돼요? 백화점 가니까 옷 10만 벌이 나한테 사달라고 청약 10만 벌이. 그럼 안 산다고 10만 번 해야 돼요? 그럼 피곤해서 죽어요. 그래서 회답할 의무 없다. 그냥 개무시하고 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죠? 그 다음 문장.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개무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개무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연착대 승낙이 있죠. 자, 이게 이제 격승발입니다. 양괄호 2번 제목 옆에 격승발 쓰시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죠. 격승발.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대원칙 도달주의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딱 두 개가 발신주의예요. 딱 두 개. 먼저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무체발 격승발은 무체발 격승발. 그래서 이것 두 개 외에는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다 도달주의. 그럼 격지자 간의 청약은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청약? 도달주의예요. 이것만 발신주의니까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이거 아니면 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법은 간단한데 법은 딱 그냥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딱 동전 앞면하고 앞뒤 똑같아요. 중간이 없어요. 화끈합니다. 그냥. 이거 두 개 아니면 다 그냥 도달주의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두 개 아니면 다 도달주의라고. 법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오래 하면 사람이 경직돼서 단순해져요. 유도리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공부 오래 하면 저같이 돼요. 딱 사람이 단순하잖아요. 무식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타협이란 게. 타협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를 못 하겠죠? 그래서 빨리 학교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법 공부할 때는 딱 둘 중에 하나다. 학교로는 안 그러죠. 학교로는. 뭔가 이론도 많이 있고 뭔가 타협점이 있잖아요. 학교로는. 근데 법은 안 그래요. 우리 시험 과목이 거의 다 법이라 공부 오래 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너 공부하더니 변했다 그런 말 들은 분 있으세요?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학교에 이제 나갈 때 된 겁니다. 그 정도면. 그럼 이제 격승발로 해볼게요. 이제 대화자는 시험이 내기 어렵다 그랬죠? 시험이니까 격지자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이제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청약해요. 내 부동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편지로 의사를 주고받기로 했어요. 편지로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격지자의 편지니까. 그러면서 승낙기간을 정해줬습니다. 승낙 사고 싶으면 6월 15일까지 승낙하라고 정해줬어요. 내 그때까지 안 팔고 기다릴 테니까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3억에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3억에 산다는 승낙서를 보냅니다. 우리 6월 5일 날 보내서 6월 8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승낙서가.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죠? 언제 성립해요? 승낙이니까 보낸 날 계약 성립했습니다. 격승발. 다시 이번에 우리 이제
우리 6월 13일 날 보내서 갑에게 6월 17일 날 도달했다. 갑에게. 그럼 계약 성립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17일 중에요? 13일 중에요? 17일 중에요. 17일.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계약 성립 안 씁니다. 갑은 이미 16일 날 팔아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격승발이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한 겁니다.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어요. 다시 격승발이란 이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죠? 그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해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착된 승낙 그래요. 늦게 도착했다. 연착된 승낙. 그럼 계약 성립 안 했죠? 안 했는데 청약자 갑이 보기에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다시 내가 그래 3억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성립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우리 6월 5일 날 보냈는데 6월 17일 날 갑에게 승낙서가 도달했다. 그럼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했달까요?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안 했습니다.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했는데 이 두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했죠? 근데 얘는 상당히 빨리 보낸 것 같은데 늦게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사고로 인한 연착 그래요. 중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체부가 편지를 한 2주일간 다른 데 방치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사고로 인한 연착. 그래도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성립 안 합니다. 단 갑이 이날 편지를 받고 나서 우표가 6월 5일 날 찍혀 있어요. 그럼 갑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상당히 빨리 보냈다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도달한 거죠? 라고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 안 하면 을은 상당히 빨리 보냈으니까 을은 당연히 이날 안에 도달한 걸로 을은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너가 상당히 빨리 보냈다마는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했다라고 갑이 을에게 연착의 통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을도 알겠죠?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하죠.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6월 5일 날 그때는 계약 성립해버립니다. 다시 원래 성립 안 해요. 근데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 해줘야 된다. 만약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거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하는 거죠? 언제? 격승발 보낸 날. 6월 5일 날 성립하게 됩니다. 이걸 자 법조문 봐보시면 자 528조 1항 승낙기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안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가 여기죠? 승낙기간 지났으니까 성립 안 해요. 효력 잃어요. 성립 안 합니다. 단위항 승낙통지가 전항기간이 뭐예요?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뭐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여기죠? 여기. 원래는 이날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그 다음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그 연착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연착 통지할 필요 없다. 지연 통지 발송했을 때. 이럴 수 있죠? 6월 15일 밤 11시 59분 59초에 갑이 을에게 핸드폰 전화했어요. 야, 오늘 지금 12시까지 승낙터 도달 안 했다. 라고 했으면 이틀 후에 또 편지가 왔다. 그럼 굳이 이때 연착 통지할 필요 없죠? 이미 전화로 알렸으니까. 그 다음에 3항 청약자가 전항 통지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6월 5일 날 성립합니다. 다음 529조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 청약이죠. 이렇게
승낙기간 안 정했을 때 어떻게 할까 법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야 나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몰라요. 사안마다 다르겠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해 효력을 잃습니다. 530조 연착된 승낙. 전이적용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까 갑이 다시 3억에 팍게 그러면 성립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밑에 가로 3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죠? 그래서 다 도달주예요. 동그라미 1번 대화자 무조건 도달주의. 2번처럼 밑줄 격제와 간 승낙만 발신주의.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다음 로마자 2번 이제 기타 방법이죠. 532조 오시면 의사실현입니다. 청약자 의사표시는 관습에 와요.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죠. 굳이 승낙통지가 필요 없을 때 버스를 타요. 버스 타면 버스 기사님이 승차계약 하실래요? 네 승차계약 체결할게요 합니까? 그냥 버스카드 띡 되면 그게 그냥 계약이 되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그러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한다. 유료 주차장. 그러면 관리인이 주차 계약 하실래요? 네 주차 할게요. 그런 말 합니까? 그냥 차 딱 된 순간 주차비 낸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굳이 마일이 필요 없을 때. 그 다음 그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게 주차한 때, 교통카드 된 때 계약 성립합니다. 인시간 때, 안 때가 아니에요. 다음 503에서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은 청약이 몇 개예요? 교차청약은 청약이 몇 개? 2개, 2개. 그러면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승낙 없죠? 그러니까 다 도달주의. 다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다 도달주의. 대화자든 격제자가든. 승낙만 발신주의. 자, 가백에 X가 있는데 우리에게 청약에서요. 내거 X 3억에 살래? 라고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 통지서를 6월 2일 날 보내서 6월 5일 날 우리에게 도달했고 을도 갑한테 청약했어요. 너 X 3억에 팔래? 라고. 팔래? 라고 얘는 6월 3일 날 청약해서 6월 8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 그러니까 청약만 2개예요. 승낙 없죠? 승낙 없어요. 그럼 갑과 을은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도를 맺어야 되겠어요? 똑같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놀래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놀래요? 이날 우리 놀래겠죠? 아이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그러죠? 그 다음 갑은 언제 놀래요? 이날 아이고 우리도 똑같은 생각했네라고. 그럼 계약은 6월 3일 날 성립한다 맞습니까? 보낸 날 성립한다. 들렸어요? 승낙 아니에요. 다 청약이니까 보낸 날 결승말 아닙니다. 늦게 도달한 날 이날 성립 이날. 둘 다 도달지.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계약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제 계약의 성립 보시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계약 측에서 한 과실이죠. 이제 불능을 공부해 불능. 자,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그랬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했었죠? 그 중에 실현 가능, 가능 반대가 불가능.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 불능이에요, 불능.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능을 공부합니다.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어떤 게 둘 중에 유효죠? 이게 무효고 후발적이 유효예요. 휴했죠, 휴라고 휴. 유효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또 그때 무효라고 할 거야, 분명히. 후발적 불능 유효입니다, 유효. 휴라고 휴. 그러니까 제가 애우란 거예요. 이게 이것만 물어보면 절대 안 틀리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데 물어보면 또 틀립니다, 이걸. 여기서 물어보면 안 틀린데 매매계약 문제를 내면서 물어보면 틀리고 임대차를 물어보면 틀리고 여기서는 안 틀려요. 이제 절대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틀리면 안 되고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민법 총책에서 내면 틀려 이것을. 그래서 휴라고 한 거예요. 휴. 그러니까 다 무조건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온 건 다 외우세요.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이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해에서는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요. 학계론도 시험이 잘 나온 거 그냥 다 외우세요. 언제 그래프 그려봐요? 수요 변화, 선호 변화예요, 점의 변화예요. 수요 변화가 1번 선호 변화다, 2번 점의 변화다. 예? 지금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는 순간 시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헷갈리니까 외워버리니까요. 수요선 양점 이런 식으로. 수요선 양점. 수요는 선의 변화, 수요량은 점의 변화라고 아예 딱 외우세요, 이렇게. 그럼 시험 내면 1초만에 딱 풀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걸 그래프를 다 그려봐, 여기서.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거 딱 외우세요, 아예 결론을. 결론 아예. 얼마나 간단해, 수요선 양점. 그래프 안 그려도, 한 번 안 그려도 돼요, 그래프. 뭐든지 외우시는 거 뭐든지 딱 정리가 되면. 이해돼도 외우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외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푸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민법 좀 제발 공부 좀 그만하세요. 아, 요약집 하필 눈에 튀는 걸 해가지고 맨날 이것만 들고 다니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제가 뭐가 돼요? 하필 눈에 튀는 걸 해가지고 요약집을. 그러니까 학기론도 공부 좀 하세요. 학기론도. 이번 모의고사처럼 학기론 어렵게 나와버리면 민법 80점 맞을 자신 없죠? 그러죠? 그럼 학기론은 50점은 적어도 맞을 거 아니에요. 이번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러죠? 학교는 시험에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재수없으면. 잘못 걸리면. 그런다고 민법 80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셔야 돼요. 골고루. 민법은 하지 마세요. 제발. 민법은 60점 맞으면 돼요. 저는. 그러죠? 제발 민법 좀 그만하지 하시고 학교는 좀 하세요. 진짜. 부담돼 죽겠어요. 맨날 물어보죠. 상담할 때 민법 공부 몇 시간 하세요? 하루 종일 민법만 해요. 전서 보면 55점 나와있거든요. 앞으로 민법 공부 한다지 마세요. 그냥. 민법은 기본이죠. 그냥 그러세요. 아직도 그런 거 공부해요? 하고 집에 가서 몰래 하세요. 몰래. 학기론 좀 하시고 학기론. 자, 이제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이때는 이 책임이 인정된가 검토를 해야겠죠. 이 책임 535조. 그 다음 원시적 불능 유효인데 이때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한 채무자에게 고의가실 규칙사유, 고의가실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돼요. 그럼 채무자에게 고의가실 없으면 이것을 있으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일 때는 상대방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고의가실이 없으면 그건 위험부담이죠. 그럼 위험부담이 문제되면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하고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합니다. 다시 잘못 있는 사람은 자기 의무를 이행한다.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부담 나왔는데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이런 말은 언제만 나온다? 이행불능, 채무불능.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만 이런 말이 나와요. 채무자에게 잘못 없으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때는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만 이행한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잘못 없으면 의무 면한다. 만약에 갑소유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토지가 수용당했다. 그럼 이건 이행불능이에요? 위험부담이에요? 갑 아무 잘못 없죠? 그러죠? 그럼 위험부담입니다. 그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려요. 여기 완전히 달라요. 여기. 그냥 갑은 토지 넘길 의무를 면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갑 잘못했어요? 이게? 손해배상 틀려요. 갑에게 잘못이 있을 때 갑이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갑에게 잘못 없으니까 손해배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다르니까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불능에서는 여기 채무자가 나오는데 채무자를 빨리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채무자가 누군가 잘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를 을과 1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매매는 둘 다 채무자예요. 둘 다 채무자. 물건에 관한 한 갑이 채무자, 돈에 관한 한 매수인이 채무자. 둘 다 채무자인데, 그러죠? 둘 다 채무자. 근데 돈 줄 채무는 절대 불능이 나올 수가 없어. 불능이. 지체만 나올 뿐이지. 근데 자전거가 뽀개지면 자전거 못 넘기겠죠? 그래서 이 돈 줄 채무는 절대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 불능에서
채무자라면 누구를 말한다? 매도인. 물건 가진 사람. 매도인을 채무자 그래요. 물건 가진 사람. 그럼 돈 줄 사람은 채권자랍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불능. 이해되죠? 좀 이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매수인을 채무자 그래요. 매수인.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채무자를 정확히 잘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읽을 때마다 이해되는데 뭔가 좀 부족해. 이해될 때. 그러죠? 그래서 채무자를 둘 다 채무자인데 둘 다 채무자 원래. 근데 불능에서는 누구만 채무자? 매도인. 이건 이행불능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먼저 원시효 불능에 보면 이 535조 책임이 적용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해야 돼, 무효. 여러 가지 무효사 중에 원시효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시 계약은 무효해야 돼요. 무효 중에 어떤 사유로 무효? 원시효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그때만 535조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면 책임 적용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책임 적용 안 돼요. 의사무능력 안 돼요. 어떤 사유? 오직 원시효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그 다음 계약은 체결 성립됐어야 돼요. 따라서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려고 교섭하는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했다. 그럼 계약 성립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책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때는 부당하게 파기한 놈은 불법행위 책임 750조 책임지는 거지 535조 책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에서 입사시험에서 을을 합격시켰어요. 입사시험에 합격시켰다. 그럼 아직 고용계약은 체결 안 했죠? 아직 고용계약 체결 안 했어요. 그럼 을은 그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 취업점이 많겠죠? 1년 반 동안 놀았어. 1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근데 1년 반 후에 고용 안 했습니다. 너 고용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아직 고용계약은 성립한 적 없죠? 근데 갑이 입사시험 합격시켰으니까 고용할 거라고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 아무 사유 없이 파기시켰죠? 그럼 을은 갑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고용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535조 아니에요. 무슨 책임? 750조 불법행위 책임 묻는 겁니다. 고용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매도인.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책임이에요? 신뢰이익.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를 배당합니다. 누구 신뢰를 보여요? 상대방, 그렇죠. 을은 매수인. 보통 을이니까. 그럼 매수인은 선이 뭐가 실어야 돼요? 매수인이 보호되려면. 즉 원시효 불능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어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게 535조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하나 있어요. 제주도 별장.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6월 1일 날. 근데 이 별장이 5월 30일 날 불타서 없어졌대요. 그럼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행할 수 없었죠? 이게 원시효 불능. 그럼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갑과을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그냥 집에 가기 서운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 갑은 매매하러 나올 이날 전날 불탄지 알고 나왔을까 이걸? 이날 나올 때 이 사실을 알고 나왔을까요? 물론 아주 흉악한 놈이면 알고 나왔을 수 있어요. 알고. 근데 대부분 모르고 나왔겠죠. 근데 몰랐더라도 여기 나올 때 전화 한 통화로 물어볼 수 있죠. 집에 온전히 있는가. 적어도 물어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요. 알아보지 못한 적어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을은 이날 분명히 불타 없어진지 모르고 과실이 없어요. 그 말은 을은 이 계약이 사실 무효인데 유효로 알고 나왔죠. 그럼 을은
사실은 무효인데 이 계약을 유효로 믿고 받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가백에 청구해야겠죠. 그러죠? 예를 들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오자마자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 돈 갚으면 되겠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그거 가백에 물어야겠죠. 그 다음에 매매하고 나오자마자 이 별장 창문에만 딱 들어맞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제작했다. 그럼 그거 버려야겠죠. 그런 돈은 당연히 가백에 물어야겠죠. 그게 계약체결상 관리책임입니다. 계약체결상 관리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매도인 잘못 있었죠. 알았거나 과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책임 묻는 겁니다. 그럼 책임 물려면 두 사람 상태가 달라야 돼요. 얘는 선임에서 무과실해야 되고 얘는 악이거나 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사람이 과실인 사람한테 책임 묻겠죠. 둘이 상태가 똑같으면 책임 못 물어요. 둘 다 무과실이면 책임질 사람 없겠죠. 둘 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 못 묻습니다. 한 사람은 무과실, 한 사람은 악이거나 과실. 그때 책임을 묻는 거죠. 그 다음 행위가 무효라면 원칙 책임질 때 신뢰이익, 신뢰손해. 행위가 무효니까 이행할 수 없죠.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행했다면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무효라면 뭔가 책임질 때 신뢰이익 배상이에요. 신뢰이익 배상. 단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죠. 근데 만약에 행위가 유효라면 유효. 그때 뭔가를 책임진다면 유효니까 이행할 수 있죠. 이때는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에요. 그래서 원칙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이행이익. 그걸 되죠? 행위가 무효면 애초부터 이행할 수 없으니까 이행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뢰이익. 행위가 유효라면 이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부동산을 되팔았더라면 얻었을 전매 차익.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이행이익이에요, 신뢰이익이에요?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이행이익, 신뢰이익? 네? 이건 유효일 때만 문제되죠? 이건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이행이 유효니까 유효. 그럼 계약 해지할 때 손해배상은? 계약 해지할 손해배상은 이행이에요, 신뢰이익이에요? 이것도 유효를 해지하죠, 유효. 그러니까 다 이행. 그리고 자유패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건 다 유효일 때만 문제돼, 유효. 그러니까 다 이행이익. 무효일 때 신뢰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요. 그럼 자, 이제 535조 일단 해결해 볼게요. 535조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2항 전환 규정은 상할수.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임무가 상선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밑에 1번 535조 적용 요건에서 동그란 1번 체결된 계약 내용이 원시적 동그라미 치시고 객관적 그다음 전무불능 동그라미. 보통 불능 그러면 다 전무불능이에요. 한마디로 원시적 불능이로 무효한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더라도 매매계약 같은 유상계약이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책임 밑에 쓴다. 유효. 담보책임 유효일 때만 문제돼요. 담보책임이 발생하고 535조 밑에 쓴다. 무효. 이건 무효죠. 여기 무효. 이 무효일 때 문제돼요. 535조 문제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서 소량지정 매매계약이 있어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즉 토지 100평을 샀는데 5평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매를 없앨 게 아니라 5평 가격을 깎으면 되죠. 그게 담보책임이에요.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되죠. 청구권 행사하면 변론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무효 아니에요. 근데 무효 예를 들어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무효죠.
청구하거나 그 부분은 원시적 불능 아니에요. 근데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건 무효죠. 이행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량 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니까 밑에 밑줄 2개. 밑줄 2개는 무효일 때 문제되죠. 무효. 부당이득 반환도 무효. 계약 체결 과실도 무효. 이런 거 책임 문제되지 않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유효는 유효고 무효는 무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는 무효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효는 무효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수량지역 매매는 유효니까 무효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될 수 없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유효는 유효예요. 무효는 무효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에요. 산은 물이다 그럼 틀리죠? 닭장 안에 닭이 들었단 말이에요. 새장 안에 새가 들어있고 그 말이에요. 모기장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 모기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사람 맞아요. 사람 맞아요. 닭장에는 닭이 들었고 새장 안에 새가 들었어요. 모기장에 누가 들었어요? 사람. 모기함 그 모기 미친 모기예요. 죽으려고 환장 모기. 여러 개 이제 실수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죠. 3번 상대방 매수인은 선의무과실. 4번은 손해죠. 근데 그 2번 책임 범위가 밑줄 실례익이에요. 다음 마지막은 계약교섭 부당 파기가 그 제목이 3번입니다. 3번은 아까 제일 그때 불법행위였죠. 불법행위 구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5페이지 가보시면 위험부담이 있죠. 밑에 사례 1번, 사례와 2번 사안의 법률관계 있습니까? 이제 거기 같이 해볼게요. 이제 여기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이게. 자, 갑소유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며칠 후에 집이 없어졌다. 왜 없어진가 봤더니 갑 잘못으로 없어졌대요. 갑 잘못으로 없어졌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채무자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행불능. 갑 잘못했으니까 이행불능. 그럼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갑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체결한 다음에 며칠 후에 집이 후발적으로 불능됐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태풍이 일어났대요. 홍수, 지진, 또는 제3자가 고의로 방화, 불질렀다. 제3자. 기타 등등으로 집이 없어졌대요. 그럼 갑 잘못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위험부다. 갑 잘못 없으니까 위험부다. 그럼 갑은 집 넘길 수 없죠? 을 잘못 있어요? 을은 당연히 돈 안 주겠죠?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10원도. 그럼 이날 을이 계약금 줬다면 갑은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겠죠. 을은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갑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먼저 독박 썼죠?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이게 537조요. 537조. 그리고 밑에 사례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다시 갑소유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며칠 후에 집이 또 없어졌다. 왜 그러고 봤더니 을 잘못이 있대요. 을 고의과실로 집이 없어졌다. 을이 미리 하룻밤 빌렸다가 다 태워먹었어요. 그럼 기준이 갑이에요. 을 잘못이 갑 잘못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갑은 집 넘길 수 없죠? 을은 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을은 돈 줘야겠죠.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돈 다 줘야 돼요. 내가 태워먹었으니까. 그러죠? 그럼 원래대로 이행했더라면 을은 등기를 넘기면서 양도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를 냈어야 돼요. 근데 돈은 다 받고 등기 안 넘기니까 양도세 안 냈죠. 이렇게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을 불쌍하니까 을 주는 게 공평하겠죠? 라고 채권자에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을 때 을 불쌍하니까 양도세 같은 걸 을 주라는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갑소의 별장 주택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기를 정해서 이행기 6월 15일 날 우리는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이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행기 때가 와서 갑이 우리에게 등기서류 제공했습니다. 등기서류 제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이거 받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갑이 그냥 안 넘기고 집에 가지고 갔겠죠? 그러죠? 그럼 채권자가 뭘 잘못했죠? 이걸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입니다. 돈 준비 못해서 못 받았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며칠 후에 이 지역에 또 낙뢰, 태풍, 홍수 등으로 집이 소실됐다. 누구 집이 소실됐어요? 갑집, 갑집. 근데 이날 우리 약속을 안 지켜서 갑집이 날아간 거예요. 만약 이날 우리 약속을 지켜서 등기를 받았다면 을집이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갑, 채무자는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도 양도세는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는 채권자는 돈 다 줬지만 지분을 못 받았죠? 이것을 채권자 유연부담이라고. 채권자 유연부담. 그럼 사안을 읽어보시고 법조문만 확인해 볼게요. 자, 537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죠. 여기죠? 이런 사유로 이행할 수 없어졌다. 그때 채무자는 상대방 을, 채권자의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고 청구 못하죠? 538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여기죠? 을.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채권자 소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가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여기죠? 채권자 지체 또는 소령 지체 중에 여기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집이 없어지면 이행 청구할 수 있죠?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화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즉 양도세 같은 거 안 내게 됐죠? 그때는 이를 채권자, 우리에게 돌려준 게 공평하죠? 상환해야 한다. 단 아무튼 다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을 때 법조문이 적용된 거죠.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가시고 132페이지 안 했죠? 그 동시항변권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